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강행했고 김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5단체장을 만나며 민생과 경제 행보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세 번째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렸던 두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에서는 입당 날짜를 두고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입당 뒤 단일화에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뒤에 11일까지 입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어서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예비 후보가 당 경선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부전승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은 겁니다.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십니까?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성사되면 즉각 입당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우리 후보님하고 해가지고 지금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미국 관세 등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났냐 그런 말씀은 조금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는 건 아니지 않냐. 김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재차 강조하며 단일화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당무 전반에 대해서 당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선출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로서 한 예비 후보는 입당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면서 반민주적 정부 등장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화성과 금성에서 온 두 후보가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혀 좁혀지지 않은 단일화 협상, 김지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데 또 빈손으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하지만 국회에서 만난 두 사람이요.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서로 웃으며 덕담을 나누는 정말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 후보님을 이렇게 모시고 무소속 후보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정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 좋습니다. 장관님 최고. 네. 하지만 곧 김문수 후보는 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말로 사실상 회동 초반부터 단일화에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한덕수 후보는 오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장 단일화 단판을 짓고 오는 11일 이전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입장 차이를 한치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보면은 생방송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그야말로 TV 토론회가 이루어질 정도로 뜨거웠는데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생방송이었고요. 네. 또 당장 사흘 뒤면 후보 등록 마감인 만큼 두 후보는 대승적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결국 지나친 기대였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말과 행동, 표정이 실시간으로 방송돼서인지 마치 TV 토론처럼 민주당 독재를 언급하며 두 후보 모두 자신이 왜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 같았습니다. 민주당의 독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힘을 다 합쳐요. 힘을 다 합치자는 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단일화 안 하자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하루 이틀을 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협상을 뒤로 미루고 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네. 없죠. 네, 지금 일단 들어보면 두 후보가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는 의견 일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단일화를 둘지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일화 관련해서 두 후보 간 조금 더 진전된 사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한 후보가 제발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모든 방식을 다 받겠다고 했지만요. 김 후보는 난데없이 나타났다 이런 말로 받아치면서 한 후보가 입당하지 않은 채 밖에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링 안으로 들어오라. 다시 말해 일단 들어와서 다음 주에 단일화하자는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겁니다. 네, 2차 단일화 회담 여기까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보고 김 기자와는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이전 투구는 이례적으로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며 지도부는 단일화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다며 경선 후보들을 모두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원 74조를 근거로 당이 대선 후보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당무 우선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대선 후보가 당대표의 지위를 갖는다며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시너지와 검증을 이유로 오는 14일부터 3일간 방송 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친 뒤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지도부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 후보가 지도부의 단일화 요구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러한 단일화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도 확산됐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당 소속 후보가 법원에 직접 자신의 후보 자격을 호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제3자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 단일화 추진과 후보 교체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란 설명입니다. 전당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절차를 대통령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공식 후보인데도 당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후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신청은 어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가 겹치는 만큼 두 가처분 신청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심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물러서지 않으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는데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알량한 후보, 한심하다, 비열하다 라는 말까지 지도부가 자신의 당 대선 후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다음 주 단일화 역제안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까지 언급하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호평했습니다. 이게 10일 날까지 안 하면 후보를 포기하겠다는 사람과 10일부터
그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는 거의 뭐 전 이재명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원 80% 이상이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김 후보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를 위한 당 차원의 실무 지원이 있었다는 김 후보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비열한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도 해당 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김 후보는 권 원내대표의 한심하다는 발언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의 반발에도 단일화 진행에 나서는 등 초강수를 뒀습니다. 필요하면 대선 후보 교체도 결단할 수 있다며 김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그대로 강행합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0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하면 결단도 낼 수 있다. 11일 전 단일화를 거부한 김문수 후보의 거센 반발을 묵살하고 내일 오후 4시까지 당 주도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대통령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며 법적 검토도 끝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후보 당에서 도장 찍어서 공천장 주고 변경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87%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상당한 사유죠.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최종 대선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고 김문수 후보는 가능한 얘기냐며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법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당헌 당규 있습니까? 전 세계 정당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당과 대통령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갈등 속에 보수 진영의 대선 구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면 충돌 배경에는 국민의힘 당원 74조가 있습니다. 이 당원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당무 전반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를 들며 후보 교체까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근거로 삼는 국민의힘 당원 74조는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면 선거일까지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난 2017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결정하며 실제 행사했습니다. 당헌 근거에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 내로 대통합 구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이준석 당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을 권영세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활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 이준석이 했던 말은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고 그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대는 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자 선출을 비대위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당헌 74조 2항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혼란 속에 만들어진 특례 규정인데 실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당원 설문조사가 비대위가 나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상적인 당원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정치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당무 우선권에는 선거 업무에 필요한 범위라는 제한이 있고 후보자 선출에 비대위가 개입하려면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단일화 갈등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신의 당 대선 후보를 이렇게까지 비난하면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에 매달리는 이유, 그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권 경쟁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해석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명분은 일단 당심입니다. 80%가 넘는 당원들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원한다는 이유입니다. 후보 단일화는 우리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요구이고 시대의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대로, 가리키는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지도부가 내건 당심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하고 단일화를 강조하는 속내는 다르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선 경선에 도전했던 후보들은 현 지도부 그리고 주류 의원들과 소통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황교안, 반기문, 윤석열 등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는 보수정당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란 의견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을 꺼내든 배경부터 한 후보가 주류 의원들과 소통이 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라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삐걱거리는 단일화 과정을 관망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엔 정작 관심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을 두고 대선 패배 이후 누가 당권을 쥐느냐의 싸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당권 경쟁일 뿐이라며 당권에 관심 없는 한덕수 후보는 주저앉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강행에 당내 중진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 단일화를 한다 해도 시너지가 아닌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아예 나락으로 당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심야 의원총회에서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방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당 후보가 정해진 상황에서 TV 토론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건 무리수라며 반기를 든 겁니다.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당이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무리한 단일화 강행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향후 이 부분이 법적 논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의 강제적 단일화는 감동도 없고 시너지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후보들의 양보 없이는 이번 사태에 뚜렷한 해결책도 없어 당 내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당 지도부와 후보 간의 갈등, 이 부분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앞서 보니까 알량한 후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지도부가 거칠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네,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기호 2번의 당 최종 대선 후보를 정해야 한다는 게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네. 단일화 시너지 그리고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은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강경하게, 때로는 간곡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용기, 신념, 이성을 되찾아서 단일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은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역사와 그리고 국민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밀리지 않았는데 이런 가운데 한덕수 출마 기획설까지 나와요.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네, 당 지도부의 이런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자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한덕수 기획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돈도 없다. 안구도 준비도 안 돼 있다. 11일까지 나 꽃가만 안 태워주면 나는 등록 안 하겠다. 뭐 이런 일이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있은 적이 있습니까? 경선 내내 단일화를 적극 찬성하며 승리한 김 후보 입에서 기획설이 나온 건 그만큼 지도부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11일 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후보 교체 가능합니까? 네, 가장 궁금하고도 또 가장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끝내 단일화가 결렬된다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 교체를 진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오는 11일 이전 단일화가 최선이지만 단일화 결렬 가정 하에 여론조사 결과가 1%포인트라도 높은 후보로 교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헌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정하는 안건을 선관위와 비대위에서 순서로 의결하고 그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후보가 김문수 후보일지 한덕수 후보일지는 내일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높잖아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당 대선 후보잖아요. 네. 그 김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당이 여론조사로 결정을 한다면요. 그 김 후보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체가 현실화하면요. 이미 대선 경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당 선관위의 의결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점을 따지는 겁니다. 네. 이럴 경우 당과 김 후보 측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20명에 달하는 의원 정도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고 선거 보조금을 확보한 후 한 후보를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제안한 대로 다음 주 단일화 과정을 거쳐 한 후보가 이기면 기호 3번을 먼저 받고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르자는 대안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단일화 과정 여기까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일찌감치 대선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났는데요.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4.5일제가 이 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에 갑자기 시행하진 않겠다며 재개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지역을 돌며 경청 투어에 매진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처럼 기업인들을 만나며 경제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기업 측의 각종 정책 제언도 쏟아졌는데 주 4.5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후보는 졸속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긴급 재정 명령해서 확 시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도 가졌는데 선대위 측은 김 위원장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비를 잘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 골목 민심 청취에 나서는 가운데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대선 전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데 이어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내분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어떨까요? 민주당이 이번 대선의 목표 득표율을 높여 잡았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지역별로 최소 5%포인트에서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높은 득표율을 목표로 설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과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강조하며 지역별 득표율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득표율 또 좀 기본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유세도 골목골목 유세를 좀 지향하는 거고요. 전체 활동 보고서를 받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현장 우선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최근 각 시도당별 회의에서 지난 대선보다 높은 득표율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5%포인트 이상은 공통으로 크게는 10%포인트 이상을 세운 지역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 대전은 지난 대선보다 10%포인트, 인천과 제주는 지난 대선보다 5%포인트를 높인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민주당 험지에 해당하는 대구와 부산, 경남 등도 5%포인트가량 올리자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강제해서 할당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 목표치를 딱 정해놔야지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MBN에 어떤 경우에도 지난 대선 득표율은 상회하자는 게 목표라며 더 소규모 단위로도 목표치를 설정해 득표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졌던 민주당은 일찌감치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기부여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살려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 법원의 자정 노력을 이유로 들며 즉각적인 행동엔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되고요. 그리고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계획을 수정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관회의의 소집 등 법원의 자정 노력이 엿보인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특검 이외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물론 탄핵 카드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자진 사퇴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등을 거쳐 진상규명을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여론 동향 등을 살펴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일각에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대법원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어 공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이교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부지런히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한덕수 예비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이 모두 다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 긴 회동 중에 민주당의 비판이 터져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요, 꽤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강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협상을 뒤로 미루고 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또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있어서 출마 결심이 늦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결국 이런 민주당을 막아내기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걸 어필한 것 같네요. 예. 다음 키워드도 가보겠습니다. 14년 만의 사과인데 이번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모습이 보이네요. 일단 사과를 했다는 건데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14년 전이면 2011년인데요. 그때 예.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지사로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119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요, 소방관한테 거듭해서 관등 성명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이게 좀 파장을 샀습니다. 당시 특권의식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들으니까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14년 만에 사과를 하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요, 권위주의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김 후보가 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딱 그 원칙대로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제가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오면 모든 과거의 행적들이 또 검증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질문도 있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왜 나랑 싸우냐? 이 키워드만 봐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인 건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도부와의 충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왜 같은 편끼리 단식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냐고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식은 이재명하고 싸우는 단식을 해야지 저하고 싸우는 단식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럼에도 단식을 이어나가는 권 원내대표 책상 위에 마치 보란 듯이 놓아둔 책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이재명 망언집, 폭정 등인데 민주당 견제도 잊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탈당인데 국민의힘에서 탈당이 있었나 보네요. 어떤 의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의원 얘기입니다. 예. 김상욱 의원은 극우가 아닌 민주보수의 길을 가겠다면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당내 왕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포기했습니다. 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결국 탈당을 하게 된 상황인 건데 당을 바꾸는 건가요? 네, 김상욱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즉답을 또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상욱 의원처럼 이제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민주당은 김상욱 의원이 입당 등 의사를 밝히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준석 후보도 개혁신당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김상욱 의원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교욱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2달 만에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앞둔 시점이라 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3월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2달 만에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1시간 이상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잘 아시다시피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이스칸데르형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종류를 이렇게 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사일은 최대 8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주도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미사일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핵 부대표급 유선 협의를 갖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도발은 러시아가 크게 준비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외부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단기적인 제공 그리고 향후의 비축분을 위한 수출. 우리 군은 미국, 일본과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는데 피해 차량 사망자는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였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SUV가 1차로를 지나갑니다. 잠시 후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이 SUV를 맞은편에서 내달려온 승용차가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충격이 워낙 컸던 탓에 피해 차량은 충격 이후에도 30m 이상 오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4명 가운데 1명과 SUV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다른 탑승자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다 부서지고 여기 막 난리 났죠. 한 사람은 나와갖고 이렇게 그냥 누워있고.
승용차 운전자는 스스로 경찰에 술을 마셨다고 털어놨지만 부상이 심해 경찰이 아직 음주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과속을 포함해 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 2월 공사 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리조트는 사용 승인이 완료된 상태였는데요. 공사가 한창인데 승인이 났던 그 배경엔 대규모 인허가 비리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막기 위해 공사가 다 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건데 이 과정에 뇌물이 오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불이 난 부산 리조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소방감리업체 직원에게 써준 확약서입니다. 소방 완공검사 접수를 해주면 3천만 원, 사용 승인을 받으면 7천만 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리조트 공정률은 91%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뇌물을 주고 허위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써달라고 꼬드긴 겁니다.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2,4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자 꾸민 일입니다. 실제 허위 감리 보고서가 소방서에 제출됐고 감리업체 직원에겐 3천만 원이 건네졌습니다. 건축사의 서류도 엉터리였지만 리조트는 일사천리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각각 업무 대행 건축사의 검사 조서와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믿고서 현장 조사 없이 사용 승인을. 일부 공무원들은 시행사로부터 한 장에 15만 원짜리 호텔 식사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사용 승인 절차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비리로 인한 안전 부실이 6명이 숨진 화재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시공사 회장 등 6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번에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2명을 추가로 구속했고 현재까지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날 오전 투표에서는 새 교황이 선출되지 못했는데 앞선 2번의 교황은 둘째 날 오후에 뽑힌 만큼 남은 오후 투표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교황 선출 둘째 날 오전 차기 교황 선출이 불발됐음을 알립니다. 새 교황이 뽑히면 굴뚝에서 흰 연기가, 뽑히지 않으면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교황이 뽑히려면 추기경 투표인단의 3분의 2, 최소 89명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추기경들은 하루에 최대 4번까지 투표할 수 있고 교황이 안 뽑히면 다음 날에 투표를 다시 진행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는 모두 둘째 날 저녁에 선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이번 콘클라베에서도 둘째 날 저녁에 새 교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출에서는 지난번보다 추기경 18명이 더 참여해 전보다 치열해진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이탈리아어에 익숙하지 않은 추기경도 있어 현지 매체들은 이전보다 투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콘클라베 첫날 투표 종료 시각은 지난번보다 1시간 20분가량 더 늦어졌습니다. 둘째 날 오후 투표 결과는 늦어도 현지 시각 오후 7시,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2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내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반미, 반트럼프 연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기가 러시아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들이 호위에 나섭니다. 모스크바 도착 후에는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찾은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가 최고의 의전을 제공한 겁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시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로 나서며 러시아와의 거리를 좁히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미 연대를 보여주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두 정상은 조금 전 끝난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트럼프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国际上的单边主义逆流和强权霸凌行径，特出责任，挺应担当。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 наших народов, сложившееся в те суровые военные годы, это одна из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основ современных. 진영주의를 무시하는 트럼프에 맞서 오히려 진영주의를 강화한 시진핑과 푸틴. 새 강대국의 셈법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45% 관세를 철회할 뜻이 없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10일 제네바에서 마주 앉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협상을 주도합니다. 하지만 협상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Are you open to pulling back your tariffs in order to get China to the negotiating table? No. 나아가 미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They said we initiated. Well, I think they ought to go back and study their files. Okay, I do think that. Go ahead.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t is time for China to graduate from developing country status. It is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 차단 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협상을 위한 미국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이 전면적인 무역 합의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수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얼마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 관광객이 소매치기범을 제압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관광객 대상 소매치기로 악명이 높은데 이곳뿐 아니라 유명 관광지 곳곳이 소매치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목에 팔을 걸어 제압합니다. 얼마 뒤 경찰이 출동해 제압당한 남성을 체포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관광객이 자신의 카메라를 훔치려던 소매치기범을 직접 붙잡은 겁니다. 바르셀로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로 악명이 높은데 2023년 발생한 범죄의 절반 정도가 소매치기일 정도로 많습니다. SNS에서 해당 영상이 공유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매치기범이 다쳤다면 오히려 기소되거나 제압하다 총에 맞을 수도 있다며 직접 대응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필리핀에서 소매치기 강도의 총격에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소매치기가 골칫거리로 자리 잡자 시민들이 직접 나선 곳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전 시의원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소매치기가 보이면 영상을 찍으면서 큰 소리로 알리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소매치기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다니며 소매치기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이들은 다름 아닌 10대 청소년들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감시 활동이 소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내란죄 재판에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경호처 요구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했는데 다음 재판은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통로로 출석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백길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내란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앞선 두 번의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출입해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경호처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는 12일 예정된 세 번째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간 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을 고려한 결과 피고인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지하 출입은 특혜라는 비판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9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온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걸어 들어간 바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인지는 경호처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도 홀로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한 끼 식사와 함께 받은 카네이션에 눈물이 날 만큼 좋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박혜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무료 급식소입니다. 점심시간 2시간 전부터 야외에 마련된 좌석이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 가슴에 정성스럽게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고맙고 마음이 흐뭇해요. 눈물이 막 날라래. 너무 좋았어. 꽃이 전해지는 동안 조리실 안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쇠고기 미역국과 소불고기, 연어 샐러드까지 어버이날 특식이 완성됐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급식소에서는 평소보다 200인분 더 많은 70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종로구 무료급식소에도 어르신들이 담장을 따라 길게 줄을 섰습니다. 어버이날이면 자녀들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져 홀로 식사를 하는 것마저도 마다하게 됩니다. 난 여기 8시에 할 데 없으니까 다 나갔어. 혼자서 밥 해먹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독거노인 비율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를 넘어섰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와 연락하는 독거노인의 비중도 점차 줄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64.9%로 3년 전에 비해 3%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인구 1,000만 명 시대, 노인들의 외로움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는 2027년부터는 5,000톤 이상의 대형 선박에도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우리 조선업계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권용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해 평균 30여 척의 선박을 생산하는 전남 영암군의 조선소입니다.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 건조가 한창입니다. 이 선박은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저장해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25% 줄입니다. 특히 오는 2027년부터 5,000톤 이상의 대형 선박에도 톤당 최대 $380의 탄소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 국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돌핀 안벽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입니다. 바다 위에 만든 선박 전용 주차장인데요. 육지에 직접 되지 않고도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기존 14척에서 18척을 접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 건조 능력이 확충되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세계 최초 메탄올 연료 선박부터 최신 친환경 기술이 집약된 이중 연료 선박에 이르기까지 기술력으로 경쟁하며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미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를 직접 둘러보는 등 미국의 협력 의지까지 더해지며 장기적인 호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친환경 선박을 앞세워 우리 K조선이 미래 항로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전쟁 때문에 경제 격변기로 불리는 요즘 자산을 불리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인지 오늘 국내 최대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 머니쇼엔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떤 재테크 전략들이 있었는지 강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세 전쟁 속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자 750석 규모 강연장에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또 최신 트렌드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신문으로만 보는 것보다 더 현장감도 있고 좋네요. 올해 서울 머니쇼에는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가상자산, 금 같은 대체 투자를 포함한 49개의 다양한 재테크 강연이 마련돼 첫날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100여 곳이 참여한 부스들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전한 미국 주식 열풍엔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금과 비트코인, 해외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하란 조언이 나왔습니다. Because the US clearly has become a much less reliable partner.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비해 되팔기 쉬운 주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황금성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내외 악재에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알짜 재테크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는 이번 서울 머니쇼는 모레까지 열립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시즌 초반 최하위에 머물렀던 한화이글스가 리그 최강 선발진을 앞세워 20년 만에 9연승을 내달리며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성적은 물론 경기장 안팎에서 리더십과 친화력을 보여주는 두 외국인 선수 폰세와 와이스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한화가 자랑하는 독수리 오형제, 신영빈 기자가 소개합니다. 2회까지 투구수 52개, 2실점으로 흔들리던 문동주가 마음을 다잡은 건 대전 예수 와이스의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2회 끝나고 와이스 선수가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정신 좀 잘 잡아가지고 이제 잘하면은 진짜 할 수 있다고 조금 힘내라고. 정신이 번쩍 든 문동주는 3회부터 6회까지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하나는 20년 만에 9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잘 던진 문동주보다 더 좋아하며 포효하는 두 외국인 투수 폰세와 와이스의 모습은 올해 독수리 군단의 비상을 상징합니다. 용병 선수들이 항상 매경기 6이닝, 7이닝 그 정도를 매경기 소화해줘서 그만큼 저희 투수들이 그거에 맞게 과부하가 좀 안 걸리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리그 최강의 원투펀치다운 성적은 물론 두 선수의 아내들이 러닝크루를 만들어 팬들과 교류하기까지 경기장 안팎에서 한국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자연스레 폰, 와, 류, 문, 엄으로 불리는 리그 최강 선발진은 친분도 리그 최강. 선발 등판하는 선수의 몸풀기를 다른 4명의 투수가 나란히 지켜봐주는 장면은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진 선배님께서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이어오는 루틴인 것 같고, 선발 투수들의 호투와 함께 단독 1위에 오른 독수리 군단의 다음 상대는 키움 히어로즈. 주말 고척 3연전의 첫 경기에서 승리하면 우승을 차지했던 1999년 이후 26년 만에 10연승을 달성합니다. 선발 독수리 오형제를 앞세운 한화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긴 시간 한화의 비상을 기다려온 대전 팬들의 가슴이 설레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은 반짝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는데요. 내일은 여름철 같은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충청 이남과 제주부터 시작돼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제주의 시간당 최고 50mm, 남해안에도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도 보시면 제주 산지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전국 내륙에 초속 15m 이상, 제주도와 해안가, 산지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온도 크게 낮아져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16도, 대전 18도,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9도, 대구는 18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일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토요일에도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